네, 반갑습니다. 정대훈 변호사입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구체적인 굉장한 뭔가 묘수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묘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당연한 얘기라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기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자, 이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냥 원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이 심하고 그 이해의 폭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실효성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실효성에 관한 논란 중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어떤 처벌 중심으로 이 예방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대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예방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처벌이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예방은 목적이고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이나 뭐 기업이나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거를 줄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그 목적에 보면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어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방을 위한 하나의 조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노동부에서 김 교수님 중심으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도 운영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정부의 입장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중대재해 예방의 목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겠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로 그 중대재해 발생 숫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게 최대의 관심사일 거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막 처벌해야지, 이게 그 관심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까 이제 뭐 기소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세업체들로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대부분 거의 구축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제 기소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놨다 그러면은 지금 노동청 단계,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검찰 수사 지휘를 올리면은 그러니까 입건 지휘를 올리면은 검사가 다시 뭐 보완 수사해라라는 거를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자기 빨리 수사하고 또 다른 거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검사의 재지휘 받으니까 일은 쌓이고 이게 해결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계에서도 주장하듯이 당연히 중대재해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게 다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도 이게 법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맞출까, 튜닝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회사들도 또 이제 뭐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법무법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로펌을 위한 법이다 막 이런 어떤 비판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법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제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를 갖춰서, 사실 로펌이 어떤 안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로펌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찾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좀 이제 명확하고 구체화하고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개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들은 그러면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자율적으로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은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의 어떤 굴레가 계속 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대응 방안, 그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은 어떤 법에 맞춘 형식적인 그런 대응보다도 과연 우리 기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용노동부도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정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또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2023년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인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건 아니지만 일반 근로감독함에 있어서도 목표는 노사 복지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법과 원칙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여러 가지 특별 감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취약한 노사보호 지원이라든지 근로감독 내실화 역량 강화, 이런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중대재해 감축에 관한 고용노동부 정책에서도 이제 작년 11월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로드맵에 보시면은 요약된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게 없습니다. 딱 언뜻 보기에. 첫 번째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 두 번째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 관리하겠다, 세 번째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네 번째로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것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내용 중에 하나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독 행정과 법령 기준 정비하겠다라는 내용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부 정책은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굉장히 일부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굉장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건설 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사고 유형을 보니까 추락기인 부딪힘에서 중대재해가 60% 이상 발생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겠다. 그리고 원청보다는 하청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월에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이제 근로감독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뭐 산업안전법 위반이 있는지를 감독을 해가지고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목적을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 개선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율적인 예방 체계 확립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부분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위험 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해를 다 어떤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겠다라고 해서 개별 사업장들이 어떤 작업이든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개선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평가 절차가 기업들에게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 사항으로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아차 사고 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는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수립한 위험성 개선 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등 안전점검 회의,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등에게 공유 전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수사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그 개선 조치를 해라, 그리고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위험성 평가 절차만 만들었다라는 걸로 해서 법을 이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근로자들을 참여시키고 위험성 평가 결과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게 교육이 돼가지고 개선 조치를 취해서 그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수사의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그러면은 해야지 진짜 회사가 잘한 거냐. 그러니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꽤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갖춰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난 그 작업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절차를 거쳤고 그랬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그럼 절차적으로 거쳤어도 질적으로 그러면은 제대로 해가지고 그 위해 위험 요인을 발견해가지고 위험 요인으로 기재를 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그냥 막 해가지고 사고 난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절차만 했지 어떤 회사의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는 방식으로까지 지금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그런 회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법을 준수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죠. 그래서 수사기관 노동청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고, 지금 아까 1호 판결 사건이 나왔다고 하지만 선례로서의 가치가 좀 부족한 게, 그 부분은 전혀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다 자기는 아무런 안전보건 조치를 안 했어요, 관리 체계가 없어요 라고 자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선례로서는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례가 계속 축적돼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 종합계획 구체적인 내용 세 번째로, 일반 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감독하겠다. 기존에는
그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하게 되면은 그 안전조치 위반 내용, 예를 들면 안전난간이 조금 빠져있네, 개구부가 뭐 이렇게 열려있네, 이거를 다 사진 찍고 지적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식의 근로감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근로감독 해도 또 다음에 오면은 유사한 게 또 이렇게 발생돼 있고 이런 식의 근로감독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뭐 위반 사항을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1단계로는 그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서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겠다.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해가지고 유해 요인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기업 스스로 자율 개선이 종료되면 확인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일정 기간 이후에 이행 감독을 하겠다. 이런 식의 감독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하는데, 특별감독은 본사에도 같이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고 유형을 밝혀봤을 때 어떤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3대 사고 유형, 혈대 위험 요인, 그러니까 추락, 끼임, 부딪힘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근로감독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전 예방 체계를, 사전 예방을 위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는 이제 김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동부에서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설명을 들어도 이게 그러니까 조금은 계속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지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인 게 뭐 법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이게 정작 그러니까 중대재해, 우리도 중대재해가 발생하고는 쉽지 않다.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싶겠어요. 다 예방 조치는 하고 하지만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어떤 법적으로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불명확하다. 수사기관도 모르고 지금 법원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의 대응 방안은 뭐냐라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산업 안전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 말하자면은 그 법에서 법 시행령에서는 그 경영 방침을 세워라, 뭐 전담 조직을 둬라, 유해 위험 요인 관리 개선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라, 뭐 예산에 관한 뭐 조치를 해라, 이런 것들이 쭉 시행령에 열거돼 있다 보니까 이 열거된 조치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그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절차적으로 그거를 이해할까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법 시행 1년이 지났으니까 결국은 법 취지는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위험 요인을 파악해가지고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세부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거는 여러 것들을 갖춰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잘 이행할 수 있는 또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이행 연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라 라고 법에서 이제 상세히 규정을 해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그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그 전문가들이 논의돼서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코샤 MS라든지 뭐 IS 인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법에다가 도입했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불이행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불이행했을 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자꾸만 하나하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정해놓은 게 또 회사의 어떤 자율적인 유해 위험 요인 예방 조치를,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약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필요, 그러니까 완화한다기보다 좀 단순화하면서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근로감독, 그러니까 노동부의 근로감독 방향을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내부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도 이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우리도 첫 번째로는 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부분이 실제 사고 났을 때도 수사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고 무엇보다 현장 작동성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많은 회사들을 이제 자문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위험성 평가 절차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련은 돼 있는데 실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관리자들이 이렇게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협력업체가 실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력업체 대표자가 참여하거나 협력업체는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거나, 그러고 나서 교육이라도 잘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 교육도, 전파 교육도 책임자한테만 이렇게 알려줬는데 실제 그 작업자들한테는 전파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게 위험성 평가 절차가 잘 준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고들도 진짜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작업할 때 보면은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비상주 업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안 갖춰지고 위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꼭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 기업에서 혹시 위험성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어떤 실질적으로 협력사까지 말하자면 점검을 할 때 협력사 작업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이런 점검까지 좀 고려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노동부도 강조하듯이 일단은 중대재해 발생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일반 작업할 때 중대재해가 막 잘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 무엇인지,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고위험 작업이 무엇인지를 좀 선별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방식의 일환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내가 좀 관리하겠다. 또 그 현장에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2번이랑 연관이 되는데 그 노동부에서 말한 3대 사고 위험, 8대 위험 요인을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디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그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 절차를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 허가 절차를 마련해서 최소한의 그 위험성 평가와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자문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문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이거를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많은 시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원청인데 원청으로서 안전관리를 그러니까 사내 협력사의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사내 협력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너무 빡세게 하고 뭐 조금 위험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시정 지시하고 막 이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이른바 불법 파견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 파견이라는 거는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전조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범준 변호사님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쟁점이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노동부 입장이고 지금까지 건설공사 발주자는 다 이렇게 송치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도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주가 된다. 그러면 도급사업주가 되면은 또 협력사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많은 기업들이 사내에 뭐 공장을 추가 증설한다든지 할 때 안전조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작업 허가도 다 받도록 하고 있고. 근데 그런 활동이 혹시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조치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펜스 닫히고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아무 관여도 안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안전한 건가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여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재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텐데 법적으로는 그게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책임자 아까 삼표산업 회장이 기소된 사례도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그룹사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CEO, CSO 관계에서 CSO한테 안전보건에 관한 정권을 다 부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는데 CEO가 자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아니면 또 그룹 회장이 보고받고 하면 그게 혹시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권 그리고 사업을 총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경영 책임자로 인정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마. 나는 그냥 모를래. 약간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어떤 중대재해 예방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요거에 대한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는 하되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한 의견을 좀 드리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제가 재작년에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건설공사 발주자에 관한 사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판결이고 앞으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딜레마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뭐냐면은 공장의 지붕에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붕 수리 건설공사를 원청이 발주를 했고요. 건설업체가 지붕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원청이 작업 허가도 했고 그러니까 너는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사업주다. 이렇게 보고서는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원래 지위가 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해서 실제로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되고, 만약에 그런 지위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재해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조치에 관여하는데 그게 약간 미흡해가지고 사고 난 경우에는 처벌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나쁜 놈이냐 봤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조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좋은 원청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방기한 사람은 면책되고 관여한 사람은 처벌되고, 이거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선례도 없고 좀 법적으로 애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꾸 엮어가지고 그런데 CEO가 경영 책임자다라는 근거 자료로 막 보고받은 것도 좀 그 근거로 삼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어떤 판결에 유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선례나 이런 거 불명확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조치에서 손을 떼기보다는 내가 건설공사 발주자다, 내지는 내가 CEO면은 CSO가 경영 책임자고 나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그 기업 내에서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어떤 뭐 근거를 마련해 두고 나는 순수하게 안전보건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어떤 법적 장치를 좀 두고서는 예방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법적으로도 제일 안전하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를 해 나가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